나는 휴대전화를 꽉 쥐고 서울 종로구의 골목 입구에 서 있었다. 6월의 장마가 셔츠를 축축하게 적셨고 등판은 피부에 달라붙어 젖은 걸레 같았다. 휴대폰 화면에는 스타트업 청산 공고 스크린샷이 떠 있었고 그 아래에는 부모님이 보내신 문자가 눌려 있었다. 급하게 생각하지 마. 집에 아직 저축이 좀 있어. 하지만 나는 그게 부모님이 무릎 수술을 위해 모아둔 돈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30살이 되어서도 집안의 자랑거리가 된 적 없는데 오히려 부모님의 노후 자금을 바닥까지 털어놓고 말았다. 인천 고향집에 돌아갈 용기조차 없었다. 당장 급한 건 발 디딜 곳을 찾는 일이었다. 지방과 다음 부동산을 샅샅이 뒤졌지만 종로구 원룸월세는 최소 80만 원부터였다. 내 주머니엔 50만 원도 채 안 남아서 보증금도 채우지 못했다. 손가락으로 하면 맨 아래를 훌자 회색색의 임대 광고가 떴다. 종로구 오래된 집 차방. 월세 10만 원. 보증금 1개월. 월세 3개월 선납. 사기 정보인 줄 알았다. 10만 원이면 홍대 근처 원룸 침대 자리도 못 구하는데 어떻게 종로구에서 욕실 딸린 방을 구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막다른 길에 선 사람은 1%의 희망도 놓치고 싶지 않다. 정보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3번 울리자 바로 연결되었고 냉장고에서 막 꺼낸 생수처럼 차갑고 맑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녕하세요. 집 보러 오셨나요? 오후 4시에 아래층에서 기다릴게요. 4시 정각. 나는 주소에 적힌 낡은 건물 앞에 제 시간에 도착했다. 미백색 외벽에는 담쟁이가 기어오르고 입구에는 작은 은주 꽃집 나무 간판이 걸려 있었다. 한 여자가 가게에서 걸어 나왔는데 베이지색 셔츠에 카키색 바지를 입고 긴 머리를 낮은 포니테일로 묶었으며 손에는 이슬 맺힌 양양초를 들고 있었다. 그녀가 나를 한번 훑어보고는 전화 속 목소리 그대로 말했다. 김민준 씨 맞죠? 나는 재빨리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끈을 꽉 쥐었다. 그녀가 돌아서서 낡은 건물 문을 열었다. 올라오세요. 집은 3층이에요. 계단실에는 연한 갈색 나무 마루가 깔려 있었고 밟을 때마다 살짝 삐걱 소리가 났다. 공기 중에는 은은한 라벤더 향이 감돌고 있었는데 값싼 공기청정제 냄새가 아니라 말린 라벤더 꽃다발의 향기였다. 부침실은 남향이었고 창가에는 나무 책상이 놓여 있었다. 햇빛이 흰 커튼을 통과해 책상 위에 쏟아져 내렸고 먼지 한 톨까지 선명하게 보였다. 독립된 욕실의 타일은 반짝반짝 닦여 있었고 거울에는 물기 한 점 없었다. 월세 10만 원. 보증금 1개월. 월세 3개월 선납이에요. 그녀는 문틀에 기대어 양팔을 가슴에 껴안은 채 말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내 마음이 조마조마해졌다. 역시 공짜는 없다. 하지만 그녀가 이어서 한마른 돈을 내게 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나를 멍하게 만들었다. 저는 독신 남성에게만 임대합니다. 생활이 규칙적이고 청결을 좋아하며 정당한 직업을 가진 분이어야 해요. 나는 재빨리 프로그래머 명찰을 내밀었다. 저는 삼성동 IT 회사에서 근무합니다. 출근은 9시, 퇴근은 5시.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마십니다. 매일 방 청소도 합니다. 그녀는 명찰을 받아 한번 훑어보고 내게 돌려주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게다가 수도, 전기, 가스 요금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제가 혼자 하기 힘든 육체노동을 좀 도와주셔야 해요. 전구 교체, 배수관 막힘 해결, 화분 옮기기 같은 일들 말이죠. 나는 그녀의 가느다란 팔뚝을 바라보며 문득 깨달았다. 그녀가 원하는 건 세입자가 아니라 손을 좀 빌려줄 사람이었어. 나는 거의 즉시 고개를 끄덕였다. 문제 없어요. 힘이 세서 대학 때 역도부였거든요. 그녀가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내 펜을 건네줄 때 손끝이 실수로 내 손을 스쳤는데 차가웠다. 계약서에 서명한 후 나는 30만 원 보증금을 건넸다. 그녀는 세어보지도 않고 서랍에 넣었다. 내 방은 여기야.
그녀가 작은 침실을 가리키며 말했다. 부엌과 거실은 공용이고 냉장고에 내가 만든 김치가 있어. 밥을 못 해먹을 때 먹어도 돼. 방문 앞에 서서 창밖의 서울타워를 바라보던 나는 이 터무니없어 보이는 만남이 어쩌면 내 불운한 날들에 찾아온 작은 전환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사 온 첫날, 나는 창밖에서 들려오는 새소리에 잠에서 깼다. 커튼을 열자 이은주가 아래층 꽃집문 앞에 흰 장갑을 끼고 장미를 정리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의 동작은 아주 가볍고 손끝으로 꽃줄기를 살며시 잡는 모습이 마치 깨지기 쉬운 것을 다루는 듯했다. 나는 서둘러 세수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그녀를 방해할까 봐 헤어드라이기도 켜지 못하고 머리가 젖은 채로 가방을 들고 문 밖으로 나섰다. 부엌의 미닫이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지나가다 문득 안을 훑어보게 되었다. 식탁에는 청자 그릇이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매운 볶음 장어알이 담겨 있었다. 옆에는 잘게 썬 청양고추 한 접시가 놓여 있었고 그릇 가장자리에는 쪽지가 눌려 있었다. 그녀의 깔끔한 필체로 쓰여 있었다. 아침은 흰죽과 함께 드셔도 됩니다. 밥솥에 있어요. 문 앞에 서서 몇 초 동안 멍하니 있다가 결국 움직이지 않았다. 이 친절을 받아들이면 의지하게 될까 봐 두려웠다. 지금 내 처지로는 누구에게도 의지할 자격이 없었다. 그날 회사에서 3시간 야근을 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는 벌써 11시가 다 되어 있었다. 복도 음성 감지 등이 고장나서 어둠 속을 더듬어 올라가는데 3층에 닿자마자 집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따뜻한 노란 빛이 보였다. 문을 열자 거실에 작은 불이 켜져 있었고 커피 테이블 위에는 김치국 한 그릇이 김을 내뿜고 있었다. 이은주의 방문은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아 잠든 모양이었다. 나는 살금살금 국을 부엌으로 가져가 데운 후 한 모금 마셨다. 다시마의 감칠맛과 소고기의 고소한 향이 입안 가득 퍼지며 따뜻함이 코끝을 찡하게 했다. 지난 단년 동안 나는 편의점 김밥을 먹거나 라면을 씹어 먹기만 했기에 집에서 끓인 국물이 어떤 맛인지 벌써 잊고 있었다. 국을 다 마시고 그릇을 깨끗이 씻어 말린 뒤 제자리에 놓았다. 그리고 메모지에 고마워 라고 써서 그릇 밑에 끼워 넣었다. 그 후 한 달 동안 우리는 거의 5마디 이상 말을 나누지 않았다. 매일 아침 7시에 집을 나서면 그녀는 이미 꽃집에서 일하고 있었고 밤 10시가 넘어서 돌아오면 그녀의 방문은 항상 닫혀 있었으며 거실의 작은 불빛만은 변함없이 켜져 있었다. 가끔 커피 테이블 위에 반찬이 놓여 있었는데 때로는 김치, 때로는 무침된 콩나물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고마워 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매번 그릇을 깨끗이 씻어내고 다음날 아침 집을 나서기 전에 문 앞에 있는 쓰레기를 내려놓곤 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의도적이지 않은 보답이었다. 어느 주말 집에서 프로젝트 코드를 작성하던 중 갑자기 거실에서 찰칵 하는 소리가 났다. 그녀가 무슨 일이라도 생긴 줄 알고 급히 달려나가 보니 그녀가 의자에 올라서서 천장 전구를 뻗어 잡고 있었고 손에는 새 전구를 들고 있었다. 의자가 흔들리자 그녀가 비틀거렸고 나는 재빨리 달려가 의자를 붙잡았다. 수씨, 아니, 은주씨, 제가 갈게요. 그녀는 의자에서 내려와 손에 묻은 먼지를 털며 수고했어 라고 말했다. 나는 의자를 밟고 올라가 오래된 전구를 떼어냈다. 새 전구를 끼우는 순간 거실이 환해졌다. 뒤돌아 그녀를 보니 그녀는 내 손에 든 낡은 전구를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전구 3년이나 썼는데 이렇게 빨리 고장 날 줄이야. 나는 하고 대답하며 낡은 전구를 쓰레기통에 버렸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게 한 달 동안 우리가 나눈 가장 긴 대화였다. 나는 그녀가 꽃집을 운영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다. 매일 무거운 화분을 옮기고 일찍 일어나 꽃시장에 물건을 사러 가야 했다. 그녀도 내가 야근이 많다는 걸 알고 항상 거실 불을 내가 돌아올 때까지 켜놓았다. 우리는 마치 같은 지붕 아래 사는 두 낯선 사람처럼
이런 무언의 세세한 것들로 미묘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사정을 묻지 못했고 그녀도 내 빚에 대해 묻지 않았다. 이런 거리감이 오히려 안심이 됐다. 적어도 그녀 앞에서 내 처참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도 되니까. 7월에 서울은 자주 폭우를 쏟아냈다. 그날 아르바이트 하던 편의점에서 나왔을 때 빗방울이 바늘처럼 얼굴을 찔렀다. 새벽 1시. 주머니엔 방금 받은 아르바이트 급여가 들어있었다. 빚의 3분의 1을 갚을 만큼. 지폐를 꽉 쥔 손가락 끝이 달아올랐다. 나는 낡은 아파트까지 뛰어가며 3층에 다다르자마자 집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빛이 평소보다 밝다는 걸 알아차렸다. 거실 주등이 꺼지지 않은 모양이었다. 문을 열자마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부대찌개 냄새가 밀려왔다. 이은주는 거실에 없었다. 부엌 미닫이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설거지하는 물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그녀를 방해하지 않으려 신발을 갈아 신는 동작을 최대한 살짝 했다. 그런데 젖은 외투를 옷걸이에 걸자마자 부엌의 물소리가 멈췄다. 그녀가 하얀 보온병을 들고 나왔는데 머리카락 몇 가닥이 젖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다. 아마도 꽃집에서 막 돌아온 모양이었다. 돌아왔어? 그녀가 보온병을 내 앞에 내려놓으며 평소보다 낮은 목소리로 피로가 묻어나는 어조로 말했다. 안에 생강차 있어. 몸을 따뜻하게 해. 나는 보온병 손잡이를 쥐고 있었는데 뜨거워서 손끝이 저렸다. 하지만 감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쳐다보지 못했다. 고마워. 은주 언니. 이건 내가 이사 온 지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안녕, 잘 자 말고 그녀에게 건넨 말이었다. 그녀는 오래 머물지 않고 그냥 커피 테이블을 가리켰다. 부대찌개가 좀 남았어. 데워놨으니까 배고프면 먹어. 그러고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문 닫히는 소리는 아주 가벼워. 마치 나뭇잎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 소리 같았다. 나는 커피 테이블 앞에 앉아 보온병을 열고 생강차를 한 모금 마셨다. 생강 맛이 진했고 꿀도 조금 넣어져서 따뜻함이 목구멍에서 녹아내리며 식도를 타고 위까지 따뜻하게 퍼져나갔다. 부대찌개는 아직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고 안에 햄, 치즈 슬라이스, 매운 떡이 들어있었다. 어릴 적 엄마가 자주 해주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 숟가락을 들어 천천히 먹는데 눈물이 냄비에 떨어질 뻔했다. 이 한 달 동안 나는 회사에서 라면을 먹거나 편의점에서 삼각 주먹밥을 씹어 먹기만 했으니 따뜻한 밥맛이 어떤 건지 벌써 잊어버린 지 오래였다. 다 먹고 난 뒤 나는 냄비와 그릇을 깨끗이 씻고 가스레인지도 2번 닦았다. 그리고 메모지에 고마워요 라고 써서 보온병 밑에 끼워 넣었다. 사실 나는 알고 있었다. 그녀가 매번 음식을 남겨둘 때마다 일부러 더 많이 만든 거라는 걸. 혼자 사는 그녀가 그 많은 양을 다 먹을 리가 없으니까. 하지만 나는 묻지도 고맙다는 말도 꺼내지 못했다. 이 얇은 벽을 깨뜨리면 이 미약한 연결마저 끊어질까 두려웠다. 이 한 달 동안 우리의 대화는 단 5마디를 넘지 않았다.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하러 나가면 그녀는 이미 꽃집에서 꽃다발을 정리하고 있었고 저녁에 아르바이트하는 편의점에서 돌아오면 그녀의 방 불빛은 켜져 있거나 계산 중일 거다, 이미 꺼져 있거나 잠들었을 거다 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매일 출근 전 현관 앞에 쌓인 2개의 큰 쓰레기 봉투를 내려놓는 것뿐이었다. 그녀의 꽃집에서 나온 포장지 쓰레기도 있었고 내가 모아둔 라면 통도 있었다. 가끔 그녀의 부엌 수도관이 새면 주말에 몰래 고쳐놓았지만 그녀에게 말하지 않았다. 지난번 거실 에어컨이 냉방이 안 될 때는 설명서를 한참 찾아보고 결국 인터넷에서 수리 방법을 찾아 밤새 고쳐냈다. 다음날 그녀는 에어컨을 한번 쳐다보더니 시원해진 것 같아 라고 말했고 나는 응 하고 대답했을 뿐. 새벽까지 고쳤다는 말은 꺼내지 못했다. 지난 토요일 밤 내가 돌아왔을 때 꽃집 앞에 취객이 서서 이은주의 팔을 잡아당기며 꽃을 주문하더니 말이 뒤죽박죽이었다. 나는 별 생각 없이 달려가 그녀를 내 뒤로 숨기고 취객에게 몇 마디 하더니 결국 그를 달랬다.
그녀는 그때 아무 말 없이 그냥 휴지 한 장을 건네며 내 얼굴에 묻은 빗물을 닦으라고 했다. 다음 날 아침 내가 집을 나서자 식탁 위에 노릇노릇하게 튀겨진 갈치 한 접시가 놓여 있었고 옆에는 작은 그릇에 담긴 흰 죽이 있었다. 메모에는 고마워 라고 쓰여 있었는데 평소보다 글씨가 둥글고 부드러워 마치 웃으며 쓴 것 같았다. 나는 죽과 갈치를 모두 먹었는데 맛이 엄마가 해주시던 것과 똑같았다. 다 먹고 나니 가슴이 답답해졌다. 내가 그녀에게 빚진 게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았다. 최근 며칠 동안 나는 그녀가 화분을 옮길 때 동작이 느려진 것을 자주 목격했다. 그날 아침 내가 집을 나서자마자 마침 그녀가 트럭에서 화분을 내리는 걸 마주쳤다. 상자에는 도라지꽃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허리를 굽혀 상자를 내려놓으려 했으며 얼굴이 새빨개졌지만 상자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나는 문손잡이를 꽉 쥐고 달려가 도와주고 싶었지만 발이 납덩이처럼 굳어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가 내가 참견한다고 생각할까봐. 더 두려운 건 가까이 다가가면 다시는 거리를 두고 싶지 않을 것 같다는 점이었다. 결국 나는 돌아서서 걸어갔지만 가는 내내 그녀의 붉게 달아오른 얼굴이 떠올라 마음속에 돌덩이가 눌린 듯 무겁기만 했다. 그날 나는 1시간 일찍 퇴근해 바로 집에 가지 않고 일부러 은주의 꽃집으로 갔다. 오후 5시에 종로구. 햇살이 비스듬히 꽃집 간판에 비쳤다. 은주 꽃집 네 글자가 따뜻한 빛을 띠고 있었다. 막 문 앞에 다다랐을 때 안에서 쾅 하는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참을 수 없는 고통의 신음이 이어졌다. 문을 열고 안으로 달려들었을 때 이은주가 반쯤 무릎을 꿇고 앉아 한 손으로 허리를 꽉 움켜쥐고 다른 손으로 바닥을 짚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옆에 있던 화분이 넘어져 있었고 도라지꽃들이 흙을 묻힌 채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은주 언니. 나는 재빨리 쪼그려 앉아 그녀를 부축하려 했지만 감히 만질 수 없었다. 어떻게 된 거예요? 허리를 삐었나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이마에 땀방울이 맺힌 채 한참을 버티다가 겨우 말했다. 꽃상자를 옮기다가 발을 헛디뎌서 허리가 삐었나 봐. 나는 살며시 그녀의 허리 옆을 건드렸고 그녀는 즉시 눈살을 찌푸리며 헉하고 숨을 삼켰다. 움직이지 마. 병원에 데려다 줄게. 나는 외투를 벗어 그녀에게 덮어주고 조심스럽게 일으켜 내 품에 기대게 했다. 그녀의 몸은 가볍고 팔은 한 손으로 꽉 잡을 만큼 가늘었다. 나는 그녀가 아플까 봐 발걸음을 늦추지 않을 수 없었다. 병원으로 차를 몰고 가는 길에 그녀는 조수석에 기대어 눈을 감고 양손으로 허리를 감싸고 있었다. 나는 몰래 그녀를 몇 번이나 훔쳐보았다. 그녀의 속눈썹은 길어서 눈 아래로 희미한 그림자를 드리웠고 평소 차가운 얼굴에는 혈색이 사라져서 특히 안타까워 보였다. 아프냐? 내가 가볍게 물었다. 조금만 더 참아. 곧 도착해.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모기 소리처럼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 그냥 좀 저려. 근처 종합병원에 도착하자. 나는 그녀를 업고 응급실로 향했다. 그녀는 내 등에 기대어 팔로 내 목을 살며시 감싸고 숨결이 내 목덜미에 따뜻하게 스쳤다. 엑스레이를 찍을 때 의사가 그녀에게 옆으로 돌아 눕게 하자 그녀는 조금만 움직여도 고통에 신음하며 헐떡였다. 나는 옆에서 주먹을 꽉 쥐고 그녀 대신 이 고통을 받아주고 싶다는 생각에 몸서리쳤다. 검사 결과가 나오자 의사는 급성 요추염좌라고 진단하며 연고와 경구약을 처방했다. 최근에 무거운 물건을 들지 말고 충분히 쉬라고 당부했다. 그녀를 집에 데려다 줄 때쯤엔 벌써 8시가 다 되어 있었다. 내가 그녀를 소파에 앉히고 연고를 발라준 뒤 따뜻한 물을 따라 약을 먹였다. 꽃집 꽃이. 그녀가 갑자기 말을 꺼냈다. 눈빛이 걱정으로 가득했다. 아직 정리하지 못한 게 많아. 내일 카페에 꽃을 배달해야 하는데 나는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걱정 마. 내가 정리할게.
주문서는 어디 있어? 내가 정리해서 내일 내가 배달할게. 그녀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가방에서 파란색 수첩을 꺼내 내게 건넸다. 다 여기에 적혀 있어. 카페는 명동에 있고 해바라기 10다발이야. 나는 수첩을 들고 꽃집으로 향했다. 바닥에 흩어진 거름꽃을 하나하나 주워 종이 타월로 닦아 옆에 있는 물통에 꽂아 두었다. 주문서 위에 글씨는 아주 정갈했고 한 획 한 획이 진지하게 쓰여 있었다. 어느 꽃이 몇 송이 들어왔는지, 누구에게 팔았는지, 얼마인지 모두 뚜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민준의 김치가 다 떨어졌어. 내일 한 통 더 만들어줘 라고 적혀 있었다. 내 가슴이 갑자기 무언가에 부딪힌 듯 찡하면서도 따뜻해졌다. 꽃 정리를 마치고 나는 주문서를 집으로 가져가 그녀 곁에 앉아 함께 확인했다. 명동 카페에서 해바라기 10다발을 주문했는데 한 다발에 8송이씩 맞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평소보다 훨씬 부드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사실 꽃 상자 옮길 때 내가 도와주길 바랐는데 내가 일하느라 힘들까 봐 말 못했어. 나는 머리를 극적이며 좀 쑥스러웠다. 나도 그래. 내가 못 옮기는 걸 보고 도와주고 싶었는데 내가 참견하는 것 같을까 봐. 그녀가 갑자기 웃으며 눈이 초승달 모양으로 휘어졌다. 이렇게 편안하게 웃는 그녀는 처음이었다. 바보 같아. 우리 같이 사는 사이인데 서로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잖아. 그녀는 탁자 위 사과를 집어 과일칼로 껍질을 벗기고 작은 조각으로 잘라 내게 건넸다. 예전엔 내가 항상 라면만 먹는 걸 봤어. 앞으로 밥을 못 지을 때면 나한테 말해. 내가 한 끼 더 만들어 줄게. 나는 사과를 받아 한 입 베어 물었다. 달콤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가 꽃집을 연 이후부터 예전엔 친구와 합작했는데 나중에 친구가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녀는 가게를 포기하지 못하고 혼자서 버텼다. 부터 내가 회사에서 맡은 프로젝트까지. 창밖에 서울타워에 불이 켜져 있었고 거실에 따뜻한 불빛이 우리에게 내려앉았다. 그 낯설고 거리감 있는 느낌은 어느새 서서히 사라져 가고 있었다. 다음 날 나는 일부러 반차를 내고 주문서에 맞춰 해바라기를 묶어 명동의 카페로 배달했다. 가게 주인은 상냥한 아줌마였는데 나를 붙잡고 한참 이야기를 나누었다. 은주의 꽃은 항상 가장 신선하고 배송은 항상 일찍 도착하며 비가 올 때는 비닐로 꽃을 꼼꼼히 싸서 젖지 않도록 조심한다고 했다.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녀가 나에게만 세심한 게 아니라 사업에도 이렇게 성실한 사람이었구나.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점심시간이 가까웠다. 문을 열자마자 진한 간장 냄새가 풍겨왔다. 부엌 미닫이 문이 열려 있었고 이은주가 화구 앞에 서서 베이지색 앞치마를 두르고 숟가락으로 냄비 속 국물을 저으며 서 있었다. 창문으로 스며든 햇살이 그녀에게 내려앉았고 머리카락에 맺힌 김이 평소보다 훨씬 부드러워 보였다. 돌아왔어? 그녀가 돌아서서 나를 보더니 미소 지으며 말했다. 마침 된장국이 거의 다 됐어. 10분만 더 기다리면 먹을 수 있어. 나는 재빨리 가방을 내려놓고 그녀에게 다가가 숟가락을 받아내려 했다. 허리가 아직 안 낫는데 또 요리를 하다니? 쉬고 있어. 내가 할게. 그녀는 숟가락을 뒤로 숨기며 말했다. 괜찮아. 서서 저어주기만 하면 돼. 허리를 굽힐 필요도 없고 거실에서 기다려. 내가 김치만 썰면 밥 먹을 수 있어. 나는 그녀를 설득하지 못하고 거실 소파에 앉아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가스레인지 옆에는 파란색 도자기 냄비가 놓여 있었다. 어제 병원 앞 편의점에서 산 것이었다. 당시 그녀 허리가 안 좋아서 뚝배기로 국을 끓이기 불편할 거라 생각해. 이 도자기 냄비는 가벼워서 그녀가 들기 힘들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오늘 벌써 사용하게 될 줄이야. 냄비 안에는 감자와 다시마가 끓고 있었고 부글부글 거품이 올라오며 향기가 집안 가득 퍼져 있었다.
예전에 내 전 남편은 내가 된장국을 끓이는 걸 엄청 싫어했어. 그녀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아주 작아서 나에게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혼잣말인 것 같기도 했다. 장 냄새가 너무 강해서 집안의 냄새가 배인다고 했지. 여자라면 서양 요리를 배워서 품위를 보여야 한다고도 했어. 나는 잠시 멍해져서 말을 잇지 못하고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그녀는 김치를 썰던 손을 멈추지 않고 칼날이 도마에 부딪히는 두둑두둑 하는 가벼운 소리를 내며 계속했다. 그 후 그가 바람을 피웠어. 스테이크를 잘 만드는 여자와 도망쳤지. 떠날 때도 나랑 있으면 너무 억울하다고. 제대로 된 밥 한 끼도 못 먹는다며. 내 마음이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갑자기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그녀는 그렇게 강해 보였는데 혼자서 꽃집을 운영하고 이렇게 큰 집을 혼자 살면서 마음속에 이렇게 많은 억울함을 품고 있었구나. 그런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놓치는 게 그 사람 손해야. 내가 조용히 말했다. 내가 만든 된장국을 맛보지 못한 건 그 사람 보기 부족한 거지. 그녀가 돌아서서 나를 한번 쳐다봤다. 눈이 약간 붉었지만 입가에 미소를 띠고 있었다. 내 말은 참 잘하네. 사실 나도 이제 상관없어. 지금 혼자 있는 게 좋아. 된장국 끓이고 싶으면 끓이고, 꽃집 열고 싶으면 열고, 남의 눈치 볼 필요 없으니까. 그녀는 썰어놓은 김치를 접시에 담아 식탁으로 가져왔다. 아, 그런데 내가 창업 실패했다고 했잖아. 무슨 일이 있었어? 나는 식탁 앞에 앉아 냄비에서 끓어오르는 된장국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그 처참했던 시절을 털어놓았다. 예전에 대학 동창과 함께 게임 회사를 공동 창업했어. 나는 젓가락을 집어들고 밥그릇 속 밥을 저으며 말했다. 내가 기술 담당. 그가 운영 담당이었는데 원래는 꽤 잘 되고 있었어. 첫 투자금도 받았고. 그런데 그가 돈을 들고 도망가 버렸어. 게다가 고객 자료까지 경쟁사에 팔아넘겼지. 회사는 망했고 나는 빚더미에 앉아 부모님 노후 자금까지 날려버렸어. 그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지.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내가 좋아하는 부드러운 두부를 잔뜩 넣은 된장국 한 그릇을 떠줬다. 다 지나갈 거야. 지금 내 모습을 봐. 직장도 안정됐고 빚도 거의 다 갚았잖아. 앞으로는 분명 더 나아질 거야. 국물은 뜨거웠지만 입에 넣자마자 마음까지 따뜻해질 정도로 포근했고 부드러운 두부는 미끈미끈했으며 매콤한 김치의 아삭함이 된장의 짠맛을 적절히 중화시켜 내가 먹어본 가장 맛있는 된장국이었다. 그날 점심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했다. 그녀가 어릴 적 부산 고향에서 엄마를 따라 김치를 담그던 시절부터 내가 대학 시절 실험실에서 밤새 코드를 쓰던 이야기까지 햇살이 거실에서 발코니로 서서히 옮겨가고 된장국 향은 점점 옅어졌지만 마음속 따뜻함은 점점 더 깊어졌다. 그녀가 내 말을 진지하게 듣는 모습을 보며 문득 예전엔 낯설고 멀게만 느껴졌던 이 집이 진짜 집의 맛을 내기 시작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9월에 서울은 드디어 선선해졌고 회사의 새 프로젝트도 그날 무사히 출시됐다. 나는 컴퓨터 화면에서 춤추는 사용자 데이터를 바라보며 손가락이 떨렸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나는 3개월 넘게 밤을 새웠고 하루에 겨우 4시간만 잤으며 주말마저 회사에 매달렸다. 지금 사용자 유지율이 예상보다 30%나 높았다. 사장님이 회의실에서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민준, 이 프로젝트에서 내가 큰 공을 세웠어. 보너스는 다음 주 월요일에 지급하고 3일 휴가도 주겠다. 회사를 나서자 석양이 삼성동의 오피스 빌딩을 금빛으로 물들였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예전과 같았다. 입을 열자마자 밥은 먹었냐? 따뜻하게 입었냐고 묻는 소리였다. 엄마.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목소리가 조금 울먹였다. 회사에서 상여금을 줬어. 예전에 엄마 아빠께 드리지 못한 양로비 다 갚았어.
방금 국민은행으로 송금했으니 엄마 아빠 계좌에서 확인해봐. 전화 너머로 몇 초간 침묵이 흐르고 엄마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바보 같은 아이야. 엄마 아빠가 너를 재촉한 적 없단다. 너는 서울에서 잘 챙겨 먹고 너무 힘들이지 마. 나는 눈을 비비며 웃으며 말했다. 힘들지 않아. 이제 프로젝트가 성공했으니 앞으로는 점점 나아질 거야. 부산에서 김과 인삼차도 사왔어. 내일 택배로 보내줄게. 전화를 끊고 나는 슈퍼에 가서 은주가 좋아하는 딸기와 잉어를 샀다. 이 좋은 소식을 그녀와 나누고 싶었다.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 불은 켜져 있었지만 그녀는 부엌에서 일하고 있지 않았다. 소파에 기대어 잠들어 있었고 손에는 꽃집 장부가 쥐어져 있었다. 햇빛이 발코니를 통해 들어와 그녀의 얼굴에 비쳤고 긴 속눈썹이 눈 아래로 희미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특히 지쳐 보였다. 나는 살금살금 딸기를 냉장고에 넣고 야은 담요를 가져와 그녀 위에 덮어주었다. 돌아서려는 순간 그녀가 갑자기 깨어 눈을 비비며 아직도 몽롱한 목소리로 물었다. 돌아왔어? 응. 나는 그녀 곁에 앉으며 말했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런칭됐고 보너스도 받았어. 부모님께 빚진 돈도 다 갚았지. 그녀의 눈이 번쩍 반짝이며 웃으며 말했다. 정말 잘 됐어. 내가 분명히 할 수 있을 거라고 했잖아. 그러고는 일어나려다가 몸을 살짝 움직이자 갑자기 입을 가리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왜 그래? 나는 재빨리 그녀를 붙잡으며 물었다. 몸이 안 좋아?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억지로 웃음을 지었다. 괜찮아. 아마 오늘 아침 꽃 재료를 정리할 때 백합향을 너무 많이 맡아서 속이 메스껍던 것 같아. 나는 눈살을 찌푸렸다. 최근 들어 그녀가 이런 모습을 자주 보였다. 지난 수요일 아침, 그녀가 다시마 두부국을 끓일 때 국냄새를 맡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가 토했다. 지난 주말에는 소파에 앉아 장부를 정리하다가 얼마 안 가 쿠션에 기대어 잠들었는데 내가 돌아와 문을 여는 소리도 듣지 못했다. 내가 너무 피곤한 거 아니냐고 묻자 그녀는 꽃집에 물건이 많이 들어와서 바쁘다며 이틀만 쉬면 괜찮다고 했다. 차라리 이틀 쉬는 게 어때? 꽃집은 이틀만 닫아도 돼. 내가 권했다. 돈은 언제든 벌 수 있지만 건강이 우선이야.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탁자 위 장부를 집어들었다. 안 돼. 다음 주에 결혼식 장미 5다발을 주문받았어.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늦어. 그러고는 일어나 부엌으로 걸어갔다. 아직 밥 안 먹었지? 김치전 만들어 줄게. 다시마국도 끓여 줄게.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조금 걱정스러웠다. 평소보다 걸음이 느려진 것 같았고 뒷모습도 예전보다 더 말라 보였다. 다시 한번 말려야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녀가 진지한 모습을 보니 말을 삼켰다. 그녀가 이 꽃집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곳은 그녀의 피땀 어린 노력의 결실이었다. 내가 그녀의 일을 간섭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날 저녁, 그녀가 만든 김치는 약간 타버렸고 다시마국도 소금을 넣는 걸 잊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평소처럼 깨끗이 먹어치웠다. 그녀는 맞은편에 앉아 내가 먹는 모습을 보며 눈빛에 미안함이 묻어났다. 오늘은 제대로 못 만들었네. 내일 군부대 찌개를 해줄게. 나는 웃으며 말했다. 맛있어요. 편의점 김치전보다 훨씬 맛있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가볍게 응 하고 대답했지만 나는 분명히 그녀의 귀가 빨개진 걸 봤다. 잠들기 전 나는 그녀의 문 앞에 위장약을 한 상자 놓고 메모를 남겼다. 또 속이 안 좋으면 한 알 먹어. 억지로 참지 마. 다음 날 아침 외출할 때 위장약 상자는 여전히 문 앞에 있었지만 메모는 사라져 있었다. 빈자리를 보며 나는 안도감과 동시에 은근한 불안감이 밀려왔다. 그녀가 내게 말하지 않은 건 단순히 힘들다는 것 이상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수요일 오후 코드를 수정하고 있던 중 휴대폰이 갑자기 심하게 진동했다. 화면에는
알 수 없는 번호, 종로구가 떴다. 전화를 받자 한 아줌마의 목소리가 떨리며 급하게 말했다. 김민준 씨 맞으세요? 어서 은주 꽃집으로 와주세요. 은주가 기절했는데 아직도 안 깨어나요. 내 손에 쥐고 있던 키보드가 탁 하고 책상에 떨어졌다. 사장님께 급한 일로 잠시 자리를 비웁니다. 라고 외치고는 계단으로 달려내려갔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손이 떨려서 층수 버튼을 계속 눌렀다. 머릿속에는 아침에 집을 나설 때 그녀의 모습이 가득했다. 꽃집 문 앞에 서서 해바라기를 묻고 있던 그녀는 얼굴이 좀 창백했지만 웃으며 저녁에 돼지고기 볶음 해줄게 라고 말했었다. 그때 내가 왜 한마디 더 묻지 않았을까? 왜 그녀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을까? 차로 종로구로 달려가던 중 나는 2번이나 신호등을 무시했다. 백미러에 비친 택시 경적 소리가 귀를 찢을 듯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꽃집 앞에는 몇몇 이웃들이 모여 있었고 이 아줌마가 땅에 쪼그려 앉아 젖은 수건으로 은주의 이마를 찜질하고 있었다. 사람들을 헤치고 달려가니 그녀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누워 눈은 감긴 채 입술엔 피 한 점 없이 손은 옆에 축 늘어져 있었고 손끝엔 장미 가시가 묻어 있었다. 은주 언니. 나는 무릎을 꿇고 그녀의 머리를 살며시 들어 올렸다. 몸은 뼈가 없는 듯 축 늘어져 있었고 숨소리는 가볍고 얕았다. 구급차 불었어? 목소리가 떨렸다. 이 아줌마가 고개를 끄덕였다. 불렀어. 방금 전화를 끊었는데 곧 도착할 거야. 그녀가 화분통을 옮기다가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쓰러졌어. 우리 모두 그녀를 건드리기조차 두려웠어.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의료진이 은주를 들것에 실을 때 나는 꼭 따라가며 들것 가장자리를 꽉 움켜쥐었다. 손톱이 플라스틱에 파고들 듯했다. 차 안의 모니터가 삐삐 소리를 내며 울렸다. 간호사가 그녀에게 주사 바늘을 꽂아 수액을 주입하자 투명한 액체가 튜브를 따라 그녀의 혈관으로 흘러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내 마음은 무언가에 쥐어짜이는 듯 아팠다. 병원에 도착하자 응급실 의사는 먼저 심전도를 찍고 혈액을 채취한 뒤 내가 비용을 내고 초음파 검사를 받으라고 했다. 나는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손에 쥔 진료비 영수증의 모서리가 땀에 젖어 흠뻑 젖었다. 초음파실 문 앞에서 기다리며 벽에 기대자 내 다리가 계속 떨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녀가 계속 메스껍고 졸리다고 했는데 나는 왜 다른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꽃집 일이 힘들어서 그런 줄만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증상들은 전혀 피로 때문이 아니었어. 김민준 씨. 의사가 검사 결과를 들고 나오며 표정은 부드러웠지만 내 가슴이 조여들었다. 환자분 임신하셨습니다. 대략 2달 정도 되셨어요. 이번 실시는 저혈당의 임신 초기 피로가 겹쳐서 생긴 것으로 큰 문제는 없지만 앞으로는 휴식을 취하시고 무거운 일은 하지 마셔야 합니다. 임신이라고요? 나는 검사지 위에 초음파 영상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쌀알만한 작은 임신낭이 내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다. 의사가 내뱉는 말 한마디가 망치처럼 내 머리를 내리쳐 정신이 혼미해졌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물었다. 아이는 누구의 아이야? 묻자마자 후회했다. 나는 분명히 답을 알고 있었지만 믿을 수 없었다. 병실에 들어섰을 때 은주는 이미 깨어 침대 머리에 기대어 있었고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눈물이 뚝 떨어졌다. 나는 침대 옆에 앉아 말을 꺼내려던 참이었는데 그녀가 내 손을 꽉 잡았다. 손가락은 차갑고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민준, 미안해. 내가 일부러 숨긴 건 아니야. 나도 확실하지 않았어. 지난주에 임신 테스트기를 사러 갔을 때 2줄이 뜨는 걸 보고는 나도 당황했어. 내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지난달 중순 그 비 오는 밤이 떠올랐다. 그날 그녀는 꽃집에서 물건을 잃어버려 거실에 앉아 울고 있었고 나는 그녀와 함께 청주를 조금 마셨다. 그녀는 내 어깨에 기대어
아무도 나에게 이렇게 잘해준 적 없어 라고 말했고 그 뒤에 일은 안개 낀 듯 흐릿하지만 내가 그녀에게 내가 책임지겠다 고 말한 건 분명히 기억한다. 미안해. 내가 신경 쓰지 못했어.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손은 아주 작았고 내 손바닥 안에서 살짝 떨리고 있었다. 두려워하지 마. 난 떠나지 않을 거야. 그녀가 고개를 들자 얼굴에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병실의 형광등보다 더 밝게 웃었다. 정말 내가 귀찮지 않겠어? 꽃집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또 귀찮은 게 뭐야? 나는 그녀의 말을 끊으며 평소보다 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꽃집은 내가 정성을 다해 일궈낸 거야. 내가 함께 관리할게. 아이도 우리 아이야. 열심히 일해서 우리 모두 잘 살게 할게. 그녀는 내 어깨에 기대어 눈물로 내 셔츠를 적셨지만 나는 마음속이 유난히 든든해졌다. 예전엔 이 집에 뭔가 부족한 게 있다고 느꼈는데 이제야 알겠어. 부족한 건 바로 걱정, 책임, 그리고 우리만의 미래였어.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핸들을 꽉 쥔 손을 한 번도 놓지 않았고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스쳐 지나갔고 네온 불빛이 은주의 얼굴에 비쳤다. 그녀는 조수석에 기대어 눈을 살며시 감고 조심스럽게 배를 감싸고 있었다. 나는 몰래 그녀를 몇 번이나 훔쳐보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허둥지둥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갑자기 아빠라는 신분이 내리꽂히자 어찌할 바를 몰랐기 때문이다. 집에 도착해 그녀를 소파에 앉히고 물을 따라주려던 순간 그녀가 내 손을 잡아당겼다. 일하지 말고 그냥 나랑 좀 같이 앉아 있어. 나는 그녀 옆에 앉았다. 소파는 매우 부드러웠지만 나는 온몸이 불편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내 긴장을 눈치챈 듯 내 손등을 살며시 두드렸다. 당장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거 알아? 천천히 해도 돼. 서두르지 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나는 재빨리 설명했다. 어떻게 돌봐야 할지 모르겠어. 나 자신을 돌보기도 힘든데 너와 아기까지 어떻게 하겠어. 그녀는 웃으며 내 어깨에 기대었다. 예전에 내가 혼자 가게 운영할 때도 모든 게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해내지 않았어? 우리 함께 배우면 돼. 그날 밤 나는 방에 누워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휴대폰을 켜서 임신 중 주의사항을 검색하니 화면에 수많은 내용이 떴다. 차가운 음식은 먹지 말 것. 자극적인 냄새는 맡지 말 것. 엽산을 충분히 섭취할 것. 기분도 즐겁게 유지할 것. 나는 하나하나 메모장에 적어 넣으며 그녀가 꽃집에서 항상 백합향을 맡던 게 떠올랐다. 그래서 속이 메스껍던 거구나. 마음이 아프고 자책감이 밀려왔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회사에 휴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곧장 서점으로 향했다. 요가 코너 책장 앞에는 임산부와 예비 아빠들로 가득했다. 나는 한국 임신 영양 요리책을 들고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목차를 넘기다 다시마 두부 안태탕 페이지에서 손가락이 멈췄다. 예전엔 그녀가 항상 내게 다시마국을 해줬는데 이제 내가 그녀에게 해줘야겠다. 슈퍼마켓에서 재료를 사러 갔을 때 나는 한 아주머니 뒤를 따라다니며 다시 고르는 법을 배웠다. 아주머니가 내가 다시를 이리저리 뒤적이는 걸 보고 웃으며 물었다. 젊은이, 임신한 아내에게 사주는 거지?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얼굴이 더 빨개졌다. 이런 두꺼운 걸 고르고 색깔이 진한 녹색인 걸로. 불리면 부드러워져서 국을 끓이면 맛있어. 아주머니가 가르쳐 주셨다. 그리고 연한 두부도 좀 사. 칼슘 보충에 좋고 아기에게도 좋아. 나는 재빨리 감사 인사를 하고 아줌마가 말한 걸 모두 마음에 새겼다. 호박, 도미, 시금치도 샀는데 모두 요리책에서 추천한 재료들이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은주는 거실에 앉아 꽃집 주문을 정리하고 있었다. 내가 큰 봉지와 작은 봉지를 들고 오는 걸 보고 깜짝 놀라며 물었다. 왜 이렇게 많이 샀어? 임신부 식사 만들어 줄게. 나는 재료를 부엌에 넣고 그녀가 평소 쓰던 베이지색 앞치마를 묶었다. 거실에서 기다려. 처음 해보는 거라 좀 오래 걸릴 거야. 나는 레시피대로 한 단계씩 따라했다. 먼저 다시마를 물에 불리고 두부를 썰었는데 손이 떨려 두부 조각 크기가 제각각이었다. 국을 끓일 때는 냄비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자리를 뗄 수 없었다. 타버릴까 봐 두려웠다. 은주가 들어와 문틀에 기대며 웃었다. 내가 처음 김치 담그는 법 배울 때보다 더 긴장한 것 같아. 나는 머리를 극적였다. 만약 맛이 없으면 어떡하지? 내가 만든 건 뭐든 다 맛있어. 그녀가 다가와 뒤에서 살며시 나를 안았다. 배는 아직 불러오지 않았지만 내 마음은 무겁게 내려앉았다. 온통 행복으로 가득했다. 첫 번째 다시마 두부국은 좀 짜게 끓었고 두부도 너무 오래 익혀 질겨졌다. 그릇 속 국물을 보며 나는 좀 쑥스러웠다. 다시 해볼까? 은주는 숟가락을 들어 한 입 마시더니 웃으며 말했다. 맛있는데. 내가 처음 해봤을 때보다 훨씬 낫다. 그녀는 한 입 한 입 다 마시고 그릇 속 두부까지 다 먹으며 말했다. 내일 호박죽 만드는 법 가르쳐 줄게. 우리 엄마가 임신 중에 호박죽 먹으면 아기에게 좋대.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매일 요리책을 따라 새로운 요리를 배웠다. 처음 찜한 도미는 너무 오래 쪄서 살이 질겨졌고 처음 만든 시금치 무침은 양념을 너무 많이 넣었다. 하지만 그녀는 매번 깨끗이 비우며 조언도 해줬다. 다음에 생선 찔 때는 배 속에 생강 한 조각 넣어 냄새를 빼. 무침할 때는 고추를 덜 넣어. 임신 중엔 너무 매운 건 안 좋아. 어느 날 저녁, 내가 그녀에게 호박죽을 만들어 주었다. 죽은 부드럽고 달콤하게 잘 끓여졌고 그녀는 두 그릇을 먹으며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아기도 좋아하는 것 같아. 방금 움직였어. 나는 재빨리 귀를 그녀의 배에 대었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꽃이 핀 것 같았다. 나는 알았다. 머물기로 결심한 그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지켜야 할 사람이 생겼고 진정한 집이 생겼다는 것을. 10월 말 서울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냉장고에 붙여둔 임대 기간 알림 포스트잇도 곧 만료될 참이었다. 빚을 갚기 위해 회사 근처에 작은 원룸을 알아보고 계약금도 절반이나 냈지만 이제 은주에 점점 불러오는 배를 보니 그 작은 원룸 열쇠를 받으러 갈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다. 그날 퇴근해 집에 들어서자마자 문 앞에서 익숙한 부산 사투리가 들려왔다. 문을 열자 거실에 남색 한복 자켓을 입은 아주머니가 앉아 있었고 손에는 천 가방을 꽉 쥐고 있었다. 은주가 그녀에게 차를 따라주며 어쩔 수 없다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이분은 우리 엄마예요. 은주가 나를 보자 급히 일어나 소개했다. 엄마, 이분이 김민준이에요. 아줌마는 즉시 고개를 돌려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눈빛이 다소 엄격해져서 내 속이 조마조마해졌다. 내가 민준이구나. 그녀가 입을 열자 전화보다 훨씬 강한 부산 사투리가 느껴졌다. 은주가 말하길 내가 프로그래머라고? 서울에 집은 있어? 가족은 또 누구 있니? 연달아는 질문에 나는 재빨리 가방을 내려놓고 그녀 맞은편에 앉아 하나씩 답했다. 아줌마, 안녕하세요. 저희 집은 인천에 있고 부모님은 평범한 직장인이세요. 아직 집은 없지만 저는 일자리가 안정적이라서 앞으로 꼭 은주와 아기에게 집을 마련해 드릴 거예요. 이모는 아무 말 없이 천 가방에서 유리 항아리를 꺼냈다. 안에는 새빨갛게 익은 부산식 김치가 들어있었다. 이건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서울 것보다 더 푸짐하죠. 은주가 임신했으니 집에서 만든 음식을 많이 먹어야 해요. 밖에서 시키는 음식은 위생이 안 좋으니까요. 그녀는 김치를 내게 건네며 다시 은주를 바라보셨다. 너도 그래. 이렇게 큰 일을 왜 일찍 말하지 않았니? 임신 2달이 되어서야 집에 알리다니.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려고? 은주가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확실히 알았을 때야 말할 수 있었어요. 걱정하실까 봐요. 이모는 한숨을 쉬고 다시 나를 바라보셨다. 민준아, 내가 착한 아이라는 건 알아? 요즘 은주 돌보는 일도 고생 많았지. 하지만 우리 부산 사람들은 예절이 많아서 딸이 임신했는데 정식 관계도 없이 둘이서만 지낼 수는 없잖아. 내 마음이 조마조마해지며 재빨리 말했다. 어머님, 이미 은주와 상의했어요. 이 바쁜 시기만 지나면 혼인신고를 하고 은주를 데리고 인천에 있는 제 부모님을 뵙고 어머님과 삼촌도 서울에 초대해 식사 대접한 뒤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어요. 이모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지며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은주가 억울해할까 봐 그런 거야. 너희 젊은이들은 모르겠지만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두 가족의 일이야. 양가 부모님 모두 안심시켜야 해. 그날 밤 이모는 우리 집에 머물기로 하셨고 나는 작은 침실을 양보하고 거실 소파에서 잤다. 한밤중에 물을 마시러 일어났을 때 부엌 불이 켜져 있고 은주와 엄마가 식탁 앞에 앉아 이야기하는 게 보였다. 엄마, 민준에게 그렇게 엄하게 하지 마세요. 벌써 충분히 노력하고 있어요. 은주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다. 예전에 창업에 실패해서 빚도 많이 졌는데 혼자서 다 감당했어요. 지금은 저에게도 정말 잘해주고 있어요. 이모는 한숨을 쉬었다. 엄마가 엄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 보는 게 아닐까 봐 걱정되는 거야. 예전에 내 아빠가 나랑 결혼할 때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는 성실했고 나에게 잘해줬어. 그게 충분했지. 민준이란 아이. 내가 봐도 책임감 있는 아이야. 집안 사정이 평범한 건 좀 그렇지만 상관없어. 삶은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니까. 나는 문가에 서서 마음이 따뜻해졌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이모가 가르쳐준 부산식 다시마국을 만들었는데 그녀가 가져온 말린 새우를 넣어 아주 맛있었다. 이모는 두 그릇을 먹고 웃으며 말했다. 민준아, 내 솜씨가 꽤 괜찮구나. 앞으로 은주가 입맛이 좋아질 거야. 다음 주말에 은주와 함께 부산에 가자. 내 삼촌도 너를 만나고 싶어 하니 우리 함께 집밥을 먹자. 나는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지금 당장 회사에 휴가를 신청할게요. 다음 주말에 함께 부산에 가겠습니다. 은주가 나를 바라보며 눈가에 미소를 머금었다. 나는 알았다. 이번 부산행은 단순히 가족을 만나는 것 이상으로 그녀에게 약속을 주고 곧 태어날 아이에게 안정된 미래를 선사하는 일임을. 임대 기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지만 나는 알았다. 이 집, 이 가정은 내가 다시는 떠나지 않을 곳임을. 12월에 서울에 첫눈이 내렸다. 회사에 막 들어서자마자 사장님이 나를 사무실로 불렀다. 그는 금박이 찍힌 임명장을 내 앞에 밀어주었다. 민준, 오늘부터 너는 기술부 팀장이야. 팀은 이제 내가 이끌게. 나는 임명장을 쥐고 있었는데 손끝이 뜨거워질 정도였다. 1년 전만 해도 빚 갚는 일로 고민하며 월세도 내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빚을 다 갚았을 뿐만 아니라 팀장이 되었다. 이 모든 변화는 작년 그 우연한 집 전화 덕분이었다. 나는 임명장을 들고 집까지 달려갔다. 문을 열자마자 소파에 앉아 작은 스웨터 뜨개 바늘을 들고 있는 은주를 보았다. 배가 벌써 눈에 띄게 불러 있었다. 은주. 나는 임명장을 그녀 앞에 내밀었다. 그녀가 고개를 들자 눈이 반짝였다. 팀장. 정말 잘 됐어. 내가 알았어.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녀가 일어나서 나를 안으려 하자. 나는 재빨리 그녀를 붙잡고 조심스럽게 그녀의 배를 피해 천천히 넘어지지 마. 라고 말했다. 그날 오후 우리는 바로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했다. 은주는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그 위에 내 검은 코트를 걸쳤으며 머리는 간단히 묶었고 화장은 하지 않았지만 평소보다 더 예뻤다.
구청 직원이 우리 결혼 사진을 찍어줬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그녀는 내 곁에 기대어 웃으며 눈이 초승달 모양으로 휘어졌다. 붉은 결혼 증명서를 받았을 때 나는 참지 못하고 그녀의 이마에 살짝 입을 맞췄다. 이제부터 당신은 김 씨 부인이에요.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살짝 나를 툭 쳤다. 아빠가 될 사람이 아직도 이렇게 장난을 치다니. 출산 예정일까지 한 달 남았을 때 은주의 어머니가 부산에서 올라오셨다. 수제 한식 아기띠, 복자 가 수노인 포대기, 그리고 직접 만든 찹쌀떡을 한가득 가져오셨다. 부산에서는 임신 중에 찹쌀떡을 먹으면 아기가 건강해진다는 풍습이 있다고 하셨다. 나는 차고방을 정리해 아기방으로 바꾸고 벽에 연한 파란색 벽지를 붙이고 아기용품점에서 사온 작은 침대를 놓았다. 은주는 매일 침대 옆에 앉아 아기에게 꽃집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는데 목소리는 마치 깨지기 쉬운 보물을 달래듯 아주 부드러웠다. 새해 전날 밤, 은주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했다. 나는 당황해 허둥지둥. 미리 준비해둔 출산 가방을 차에 싣고 신호등도 무시하며 병원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내 품에 기대어 이마에 땀을 흘리며 아파했지만 오히려 웃으며 나를 위로했다. 당황하지 마. 아기가 눈 좀 빨리 보고 싶어서 일찍 나오려는 거야. 분만실 들어가기 전 그녀는 내 손을 꼭 쥐었다. 민준, 너와 아기가 함께 집에 돌아오길 기다릴게. 분만실 밖에서 3시간을 기다렸다. 매 순간이 1년처럼 길게 느껴졌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자마자 나는 곧장 달려갔다. 의사가 주름진 작은 아기를 안고 나왔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들이에요. 조심스럽게 아기를 받아들었다. 그는 너무 작았고 눈을 감은 채 작은 손으로 내 손가락을 꼭 쥐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아버지라는 2글자의 무게를 깨달았다. 은주가 퇴원한 날, 서울의 눈은 아직 녹지 않았다. 나는 아기를 안고, 은주는 내 팔을 휘감았고, 엄마와 은주의 엄마는 뒤따라오며 가득 찬 짐을 들고 있었다. 집 문을 열자, 거실 창문에는 엄마가 오려 붙인 복자리가 붙어 있었고, 부엌에서는 김치국 냄새가 풍겨왔다. 꽃집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 걸음꽃은 아직도 한창 피어 있었다. 저녁. 나는 아기를 작은 침대에 눕히고 은주는 내 곁에 기대어 함께 잠든 아기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말해봐. 우리 아이도 나중에 꽃집을 좋아하게 될까? 은주가 가볍게 물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웃으며 말했다. 무엇을 좋아하든 우리는 항상 지지할 거야.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집안은 봄처럼 따뜻했다. 나는 알았다. 지난해 월세를 아끼려고 함께 살기로 한 그 결정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운명이 우리를 만나게 했고 낯선 사이에서 가족이 되게 했으며 한때 텅 비었던 이 집의 사랑과 희망을 가득 채워주었음을. 완결.